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원 강연 집필사업 공개 강연 제6회를 맞았습니다. 강연 제목은 1711년의 회화혁명, 정선과 미법이라는 강연입니다. 짧게 장진성 선생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긴 소개가 필요할 것 같지도 않은데요.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학에 근무하시기 전에도 그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오브 아트나 예일대학교 아트 갤러리에서 근무를 하셨었고요. 수많은 저술과 또 논문들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한국어 공조로는 장소와 의미, 동주 이용이의 학문과 사상이라는 단행본이 있고요. 영어 공조로 예를 들자면 다이아몬드 마운틴스, Travel and Nostalgia in Korean Art라는 단행본도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논문들을 몇 개만 언급을 드리자면 조선시대의 회화와 동아시아적 시각, 예찬, 신화와 진실, 그리고 사제설의 진실, 심사정과 김홍도의 예, 이런 논문들도 발표를 하셨고요. 영어와 일어로도 다수의 논문들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Korean Art History and Ethnic Nationalism, The Case of 정선 and 김홍도라는 논문도 발표를 하셔서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익히 아실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박수로 장진성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문학을 하는데요. 인문학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인문학의 강점은 뭐냐면 인문학은 표면을 보는 게 아니라 심층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정선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겸재정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정선하면은 그냥 금강산 그림을 그린 사람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이 화가로서 어떤 굉장히 왜 그러면 금강산 그림이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을 우리는 늘 그렇게 그냥 정선하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왜 금강산 그림 이 정선이라는 화가가 왜 중요하는가 그런 심층적인 질문들 이런 것에 관해서 제가 오늘 좀 약간의 해답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1711년에 이 신묘년 풍악도첩, 그냥 풍악도첩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묘년 풍악도첩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이 옆으로 찍은 점들, 이 점들로 다 돼 있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보통 미법 또는 미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점들이 있는 거를. 그러려면은 이 정선이 1711년에 그린 저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회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양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한 시대를 갖다 규정하는 그 어떤 그 시대 양식 같은 거가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보통 그 미술사에서는 피어리어드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시대 양식. 먼저 중국의 3대 화파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야지 나중에 이제 정선에 대해서 좀 이해하게 되는데요. 동거파, 이과파, 마파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고서는 이 화원이라는 게 있고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도화서 같은 그런 것들이 중국에도 화원이라는 게 있었고 그 화원을 갖다 우리가 받아들인 게 도화서인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궁정회화 스타일이 있고 문인화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문인화는 원나라 때 14세기 이후에 발전이 되는데요. 먼저 동거파라는 거 하는 거는 동원과 거연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의 특징이 피마준하고 반두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본래는 이게 궁정화원 양식이었는데 14세기 이후에 문인화 양식으로 이게 변화가 됩니다. 3대 화파 중에서 이거 하나만. 이쪽에 보시면은 마치 말을 실타래처럼 풀어놓은 것 같은 걸 갖다가 피마줄이라 그럽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마치 이렇게 우리가 이 뭐라 그럴까 이게 실처럼 풀어놓은 거.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실처럼 풀어놓은 이런 겁니다. 이 뒤쪽에도 보시면은 이게 실처럼 풀어놓은 그런 그거를 갖다 피마줄이라고 전문적인 용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두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보시면 약간 작은 그 바위들 같은 게 보이실 텐데요.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반두라고 그럽니다. 이곽파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개 발톱처럼 뾰족한 거, 그리고 이렇게 구름이 피어나는 것 같을 정도로 되는 바위 표현을 갖다가 우리가 온두준이라고 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 특히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개 발톱처럼 뾰족하게 나온 걸 갖다가 우리가 해조묘라 그러고 구름이 막 이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온두준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곽희 같은 조춘도 여기서도 이게 바위가 마치 구름같이 피는 거, 그걸 갖다가 온두준이라 그러기도 하고 권은준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구름이 말려서 올라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해조면인데요. 마하파는 남송시대 거고, 부벽준, 마치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찍어낸 것 같은, 그리고 이 구도 자체가 일각구도 한쪽에 이제 무게가 쏠려가지고 되는 거를 우리가 일각구도, 병각구도라고 그러고 대각선 구도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부벽준입니다. 이렇게 마치 이렇게 도끼로 찍어내는 것 같은 그런 거고, 특히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옆으로 이렇게 긁어내린 것 같은 것들이 부벽준이고, 한쪽에 무게가 있고 한쪽을 비워두는, 그리고 마치 이렇게 꺾여져 내려오는 이런 소나무들. 이 마리는 마원의 아들입니다. 원래는 이 그림이 원래는 화척 그림입니다. 좌우로 돼 있는 거를 일본 사람들이 상하로 붙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옆쪽에 있었던 거죠. 여기도 그림 보시면 이게 부벽준이고, 이쪽에 일각구도, 한쪽에 무게가 있고 한쪽을 비워두는 이런 겁니다. 여기는 보시면 대각선 구도죠. 하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거고, 이쪽 위쪽에 또 이 부벽준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오늘의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동고파는 피마준, 마치 실을 풀어내는 것 같은 그런 거 하고 작은 바위가 모여 있는 것 같은 걸 갖다 우리가 반두라고 그러고, 이곽파는 마치 개의 발톱처럼 뾰족한 소나무, 구름이 이는 것 같은 그런 바위 표현. 마하파는 한쪽에 무게를 두고 부벽준이라고 해가지고 도끼로 찍어내는 것 같은 그런 것들하고 대각선 구도. 거기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강의의 중요한 건데요. 구름 낀 산을 갖다 묘사하는데 횡으로 찍은 점입니다. 북송시대에 미우인 부자가 만든 거고요. 이게 바로 나중에 문인화의 핵심 양식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궁정화와 직업화가들이 있고 문인화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법상으로 중요한 게 바로 이 미점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겸재정서는 동아시아 화가 중에서 가장 미법을 잘 쓰는 화가입니다. 그리고
금강산 그림을 이 점으로 그렸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옆으로 이렇게 횡으로 점을 찍는 건데 구름 낀 산을 갖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 아들에 해당하는 미우인도 바로 이쪽에 보시면은 옆으로 점을 찍어서 구름 낀 산 이런 걸 갖다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미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금강전도 하면 사람들이 금강전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요. 이거는 전부 미점으로 그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금강산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점으로 그린 것이 바로 정선이 갖고 있었던 엄청난 화가로서의 이 놀라운 일이 바로 금강산을 점으로 그렸다는 거죠. 바로 1711년에 그렸던 정선의 단발령 마은 금강산을 보면 이쪽에 전부 점으로 그려요. 그러니까 놀랄만한 건 뭐냐면은 이 점으로 금강산을 그렸는데 금강산의 그 느낌이 실경이 다 살아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점으로 그려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쪽에도 다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계신 분들이 스님들이에요. 옛날에 금강산을 가면은 금강산 여행을 양반들이 가면은 그 양반들은 절대로 걸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금강산은 다 가마 타고 가요. 이쪽에 가마 타거나 말 타고 가요. 말 타고 이제 가마 타고. 그러니까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스님이 우리 조선시대에는 이게 그 승려들이 일종의 거의 천민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냥 양반들이 불러요. 뭐 장안사에서 10명 스님들 차출하거나 그리고 잠도 다 절에서 자죠. 네. 금강산 여행 가면 절이 숙소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점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놀랄 정도로. 여기도 다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문이나 양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거파가 14세기가 되면은 이쪽으로 문인화로 돼요. 이거 원래 세계의 3대 화파는 전부 동거파, 이과파, 마화파는 다 궁정회화 양식이었는데 이것만 14세기에 와서 동거파가 피맞은 반두가 그 문인화 양식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미법 요거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인화 하면 문인들이 그냥 그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피맞은 반두 미법 요 세 가지로 그리는 거예요. 북송 때 소동파 같은 사람들이 문인화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그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14세기에 원나라 때 드디어 문인들이 이 화단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갖다가 미술사에서는 원대 회화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시면 뭐 이게 원말 4대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문인화가 탄생하는 게 시소와 삼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문인들은 그림을 그리고 시를 지어서 거기다 글씨로 쓰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이제 문인화의 탄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거파 양식을 계승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게 반두고 이쪽에 있는 게 피마주입니다. 그러니까 원나라 때 그림은 뭐냐면은 이 물을 중심에 두고 앞하고 뒤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전문용어로 일화양안구도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 피맞은 반두가 원래는 궁정회화 양식이었는데 이게 문인화 양식으로 바뀌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에 있던 이게 저렇게 변형이 되는 거죠.
이쪽에 보시면 이게 반두거든요. 그러니까 문이나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 무슨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그리는 게 아니라 양식적으로는 피 맞은 반두 그리고 미법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갖다 이게 뭐 정설을 설명하는데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이따가 보시면은 왜 정설이 중요한 거를 이해하시게 됩니다. 이쪽도 강을 중간에 두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나눠지고 이쪽에 있는 게 반두고 여기가 피마준입니다. 네, 일화양안 구도에다가 반두 피마준. 네. 이 예찬이라는 화가는 비록 피마준하고 반두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화양안 구도를 갖고 있고요.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는 19세기에 이 예찬이라는 화가가 큰 영향을 끼쳐가지고 추사 김정희 같은 사람들이 우리 세한도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의 그림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쪽에도 반두고 이게 이제 피마준의 변형인데 하도 가늘어서 우모준이라고 속꼬리 털처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오파라 부르고요. 문이나 양식인 피마준, 반두, 미점. 소주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피마준의 이게 변형이거든요.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반두,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나무가 길게 나와 있는 건 아까 보셨던 예찬의 양식이고, 그 다음에 반두 피마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인화법은 기본적으로는 어떻든 피마준, 반두, 미점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앞에 키 큰 이런 거 나무들. 문익명 같은 사람들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오파고 소주에서 활동했던 화가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절파. 절파는 항주를 중심으로 한 건데요. 원래는 이제 중국에서 우리 도화서처럼 이렇게 화원이 있다가 남송이 멸망하고 나서는 원나라 때, 명나라 때 다 이 전문적인 이 화원이 없어집니다. 1736년에 건융제 때 이거를 부활시켜가지고 다시 궁정회화가 발달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명나라 때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궁중에서 무슨 황제의 초상화를 그리겠다 하면은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무감벼슬을 주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시키다가 그 사람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또 필요하면 또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중심이 됐던 게 바로 항주를 중심으로 한 그 일대 직업화가들이고 이 중에 일부가 명나라의 궁정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3대 화파가 있는데 동거파는 문인화로 갔으니까 나머지가 이곽파하고 마하파가 남겠죠. 그래서 이 절파들은 이곽파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계승을 하거나 마하파를 계승하거나 아니면 두 개를 절충합니다. 그래서 아주 화면이 좀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항주 지역 출신의 직업화가들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 있다가 항주로 와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데 그냥 이 절파 화풍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다 통틀어서 절파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일부가 명나라의 조정에 들어가서 궁정화가로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은 마하파, 이과파를 계승하는데 화면도 복잡해지고 불필요한 요소도 많이 넣고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이건 무조건 절파 그림이에요. 나중에 가면은 광태사파라고 해서 막 거친 그 그림들을 그리는데요. 보시면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면 한쪽에 무게가 있고 한쪽을 좀 비워두니까 이거는 마하파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강한데 뒷산이 크니까 이거는 이곽파, 큰 그림들, 큰 산들 이렇게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죠.
이렇게 무너질 듯한 이 산, 강한 흑백대조, 이런 것들이 이 절파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분석적으로 얘기하면 이곽파 계통에 해당되는 거겠죠. 여기는 한쪽에 무게를 두고 한쪽이 좀 비어있고, 막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칠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부벽준이거든요. 마파. 그러다가 이제 오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나무 밑에 인물을 배치하는 게 절파화풍입니다. 나무 밑에. 그리고 이게 옆으로 이렇게 무너질 듯한 산, 강한 흑백대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서 그런 절파의 특징인데요. 이런 그림들이 광태사학파 그림입니다. 그냥 한 번에 붓을 확 끌어내려가지고 이 바위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는 옆에 넝쿨 같은 것들이 있고, 일종의 약간 꺽쇠형 구도예요. 꺽쇠형 구도고, 인물을 크게 그리는, 이게 이제 후기절파. 후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광태사학파라고 하는 거는 문인들이 이 직업화가들을 폄하해서 미치광이들, 아주 사악한 무리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그림은 자기가 이게 책상을 닦기도 아까울 정도로 형편없는 그림들이다. 갖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신기하게도 이 절파 그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중국에는 좋은 절파 그림이 없습니다. 다 일본하고 미국에 있어요. 그 당시에는 싼값으로 엄청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지금 이런 그림을 하나 살려면은, 지금은 이제 어림도 없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확 쓸어내리듯이 이렇게 바위를 쓰고, 이쪽 옆에 이렇게 넝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파 그림의 특징은 이쪽에 이렇게 선을 그어요. 왜? 공간을 규정하기 위해서. 네. 이게 바로 이제 재밌는 건데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강희안이 그린 고사관수도는 다 많이들 아시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갖다 1450년 정도 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거에 관한 논문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은 절대로 1450년이 될 수가 없어요. 이쪽에 인제라고 하는 이 강희안의 호가 있어가지고 이 그림이 강희안이 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식적으로 보면 이게 한 16세기 전반이거든요. 한 1500년에서 한 30년, 40년 정도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가 영향을 받았지, 여기가 이쪽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잖아요. 시커먼 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시커멓고, 여기 넝쿨이 있고, 이쪽에 넝쿨이 있으니까, 사실 강희안의 고사관수는 대략 한 1550년 정도? 한 100년쯤 뒤로 보는 게 사실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쪽에 보이는 그런 갈대랑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잘 보시면 이쪽에 장숭이라는 사람이 그린 것 중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 시커먼 갈대들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강희안의 고사관수는 이 후기절파, 광태사학파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우리 조선시대 조선 전기 그림에 압도적으로 이 광태사학파 영향이 큽니다. 시커먼 먹을 갖다 우리 저희가 초목이라 부르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좀 길게 중국회화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선 이전의 그림을 이해하려면 이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보시면 안견의 목류도원도는 너무너무 유명한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곽파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런 곽희 같은 사람의 영향을 받았고, 안평대군 자체가 곽희 그림을 갖다가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안견의 후원자였던 이런 그림들, 이런 어떤 이곽파, 운두준, 그 다음에 해조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안견의 목류도원도는 결국에서 이곽파 계통의 그림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런 바위 표현이나 저런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이걸 갖다 분석적으로 보시면은 여기에 이게 운두준이 있고 그 다음에 소나무에 해조묘가 있는데 잘 보시면은 화면이 좀 복잡해지면서 일부 이제 절파 요소들이 들어옵니다. 예, 이걸 보시면은 이게 바로 이제 해조묘고 아까 보셨던 게 이쪽이 운두준인데 바로 이제 조선 중기회화로 가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그림 자체도 이제 이곽파 계통 그림이죠. 이게 운두준이 있고 해조묘는 좀 명백하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이곽파를 수용해서 안견이 만든 걸 안견에 의해서 한국화가 된 걸 갖다 우리가 보통 안견파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러다가 조선 중기회화가 되면은 절파 화풍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되고 주도하게 됩니다. 1500년서부터 1750년까지 한 25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그림은 절파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바로 이 절파 화풍이 엄청나게 유행하던 시절에 정선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완전히 이 절파 화풍하고 다르게 보통은 화가들은 자기가 이제 아까 제가 시대양식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익숙한 그림들을 그려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비슷하게 하면은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정선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아까 미점을 써가지고 금강산을 그리면서 일대 하나의 회화 혁명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쪽에 무게두게 하는 이 절파는 마하파 계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흑백대조가 있고 이렇게 꺾여져 내려오는 소나무,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무 밑에다가 사람님이나 누군가를 갖다 배치하고 그런 것들은 다 절파 그림이에요. 사실 이 그림은 동작연요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그림 중에서 사실 미스터리 그림이에요. 왜 그 아동이 이 당나귀를 끄는 이거는 중국 그림에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한 거는 이게 무슨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상징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풀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그림이에요. 이런 거 보시면은 이렇게 아까 시커멓게 흑백대조가 있고 약간 무너져 내릴 듯한 산,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크게 보시면은 이곽파 계통의 이제 이곽파를 계승한 절파 그림이고 이쪽에 다리가 보여요. 다리가 나타나는 건 무조건 절파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런 식의 절파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이런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이걸 보시면은 여기 다리 건너는 사람이 있고 흑백대조 그림이 있고 이게 1593년이니까 이제 정선이 그 그림 금강산 그림 그리기 전 한 100년쯤 전의 그림인데요.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대진의 절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무너져 옆으로 누워 있는 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쪽에 연결된 그 산, 그리고 다리 건너고 이런 겁니다. 아까 광태사학파의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꺽쇠형 구도에 막 거칠게 이렇게 바위를 표현하고 넝쿨이 나타나고 이런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장자의 그 호접몽이죠. 그러니까 이 장자가 이게 이렇게 꿈에 자기가 나비가 되어서 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난지 그런 것에 대한 그 스토리인데 여기도 잘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뒤편에 이렇게 선을 그어놔요. 왜? 공간을 규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물이 커지고 그 다음에 막 바위가 있고 저 넝쿨이 있고 이런 것들이 후기절파 광태사학파 그림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사관수도 똑같아요. 흥미로운 거는
이 사람을 갖다가 물을 보고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관수라고 하는 주제가 동양 그림에는 없습니다. 물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있습니다. 청천은 있어요. 시냇물 소리를 갖다가 듣는다 하는 거는 있지만 관수라고 하는 주제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조금 아까 보셨던 이거와 마찬가지로 아마도 장자의 호전몽과 관련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아직까지 제가 일부 이제 그런 말하자면 가설을 갖다가 논문에서 좀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 그림 자체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림이지만 어쨌든 절파, 후기 절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 보면 시커멓게 칠하고 저쪽에 넝쿨 있고 꺽쇠형 구도에 인물 크게 그리는, 이건 다 후기 절파, 광태사학파 영향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쪽으로 가면 꺽쇠형 구도, 인물이 크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대세였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완전히 대세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선을 그어가지고 꺽쇠형 구도로 돼 있고, 심지어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시면 빠르게 이 바위를 긁고 넝쿨이 막 있고 이 뒤쪽에도 이렇게 선을 그어놨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광태사학파 영향을 받은 그림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나라 한국회화사 이런 거를 할 때 사람들이 사실은 절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별로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 전에. 근데 이거를 갖다 이제 중국회화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금방 이게 그런 거라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윤두서는 정선보다 조금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정선보다 정선이 1675년에 태어났으니까 한 13살 정도 어린 사람이고, 근데도 이 시기까지도 윤두서는 굉장히 풍속화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랄까 앞서 나갔던 화가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얼핏 보면 이게 그냥 풍속화처럼 보이시지만 이렇게 나무 밑에다가 사람을 배치하는 건 절파 그림들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도 뒤에 선이 있죠. 왜? 공간을 규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715년까지 윤두서가 살았는데, 그러니까 정선이 1711년에 그림을 그렸을 때 그 전에 비슷한 시기인 거예요. 그때까지도 여전히 절파가 압도적이었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18세기 전반에 진제라는 사람이 정선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도 무너질 듯한 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아까 마하파적인 어떤 소나무들, 이런 것들이 있고, 대략 꺽쇠형 구도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선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압도적으로 절파 화풍이 막 풍미하던 시절에 갑자기 정선이 이 문인화법인 미법을 가지고 금강산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이거 변화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우리가 문인화 하면 남종화, 문인화, 남종문인화,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핵심 그 기법은 피마줌, 반두, 미점 또는 미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문인화하면 문인들이 어떤 자신의 무슨 개인적인 뭐 감정, 뭐 생각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 기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같이 절파처럼 뭐 그 운두준이나 뭐 해조매를 쓰거나 아니면은 마하파처럼 뭐 이 부벽줄을 쓰거나 하면 그건 문인화가 아니에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인화하면 굉장히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기법으로 완전히 차이가 나요. 이 조선 후기에 이제 중국 문인화풍이 수용이 되는데요. 1700년경에 중국의 화보가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화보를 통해서 다 문인화들을 이제 수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는,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 그러니까 1700년 이전에는 중국의 진짜 그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베끼고 하면서 그 화법을 익혔는데 1700년경이 되면은 화보가 들어옵니다. 목판으로 된 화보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값이 싸니까 그걸 가지고서 공부를 해요. 정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 보시면은 윤두서, 정선, 뭐 심사정, 강사왕, 이인상 이런 문인화가들이 다 중국의 화보를 갖고 온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잠깐만요. 예. 고시화보나 그 다음에 여기 계자원화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계자원화전이 1679년에 그러니까 초판본이 나와서 하는데 이거는 지금 보는 칼라죠. 칼라본이 있고 중국 사람들은 이게 칼라본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가난해가지고 다 이게 흑백으로 만든 두 가지 버전. 그러니까 칼라 버전이 있고 흑백 버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이게 그 돈이 없어가지고 칼라본이 아닌 흑백본을 보고서 공부를 합니다. 바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정선이라는 사람이 금강전도야말로 놀라운 그림입니다. 이걸 미점으로 그렸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온통 점이에요. 그러니까 정선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평생에 걸쳐서 점으로만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점으로. 어떻게 이 금강산의 느낌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점으로만 가는가. 이게 바로 정선이 갖고 있는 놀라운 화가로서의 능력입니다. 그럼 정선에 대해서 좀 먼저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은 몰락양반, 특히 노론 계열의 몰락양반집 이제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도 폄하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를 해놓으니까 양반이고 몰락양반이니까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화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자로서 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림 그리는 사람, 선화자, 그냥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이 정도예요. 근데 이제 시인이었던 이병연, 문인화가였던 조영석 이런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강산과 수도 한양 일대를 그린 진경산수화. 그러니까 실경산수화죠. 실제 하는 경치를. 근데 이게 재밌어요. 남종 문인화법으로 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남종 문인화법이라는 게 바로 다름이 아니라 미법인 거예요. 네. 천지개벽에 비유할 정도로 혁신적인 화풍이었다 얘기를 하죠. 보시면 이 윤두서 같은 사람은 이제 이 자화상으로 너무너무 유명하지만 이 제야 남인이었습니다. 이 해남 쪽에 전남 해남에. 근데 이 사람은 해남에 살지는 않았고 대부분의 시절을 갖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 명동 근처에 그 명동선단 건너편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신식 건물 있고 조그맣게 이렇게 표지석이 있는데 거기가 윤선도 집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명동선단 바로 건너편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과거 공부를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말년에 이제 해남으로 내려가서 한 3년 정도 살다가 죽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사실 서울 사람이에요. 네. 굉장히 초상화도 잘 그렸고 이런 풍속화,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여기 봄에 나물 같은 거 캐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것도 너무 놀라워요. 이것도 너무 놀랍고 저는 이 그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서양의 정물화예요. 스틸라이프. 그리고 이 사람이 남인들이 원래가 서학, 이쪽에 이제 우리 마테오 리치 들어오고 나서 천주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나중에 이제 정약용까지 이제 다 이 천주교를 갖다가 이해하고 막 믿었던 사람들이 다 남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윤두서 또한 그런 서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조선이나 어디나 일본이나 중국에도 이런 그림이 없어요. 이건 완전 서양의 스틸라이프예요.
그리고 이제 다 벌써 이렇게 명암법을 배워가지고 이쪽에 보시면 참외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명암이 들어가 있어요. 놀라운 그림인데 어쨌든 굉장히 그러니까 인물 초상화 제가 뒤로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기다 보면 막 이쪽에 막 하이라이트가 이 눈 밑에 명암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서 나갔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앞서 나갔던 사람인데 산수화를 보면 이게 이제 드디어 정선과의 비교가 나와요. 이게 정선의 17세기 말 18세기 초니까 대략 한 1700년 전후에 그려진 거니까 정선이 금강산 그 화첩을 그리기 10년 전밖에 안 돼요. 10년 전에 그린 건데 완전히 절파 그림이에요. 나무 밑에 사람 배치하고 흑백대조 있고 그러니까 풍속화나 아니면 인물화나 이런 어떤 정물 그림이나 이런 것들에 뛰어났지만 여전히 이 조선에서 압도적이었던 그림들은 산수화는 절파 그림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걸 생생하게 보여준 겁니다. 10년 후에 정선이 금강산 가가지고 미법으로 완전히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정선은 어디서 태어났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가 북악산이 있고 이쪽에 인왕산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동네, 그러니까 뭐 여기 이 지역에 뭐 지금으로 따지면 그 어디죠? 경복고등학교 그 자리에서 태어나서 북악산 밑에서 자랐습니다. 청운동 그러니까 지금 몰락한 노론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정선의 일생에 대해서. 정선은 14살 때 아버지를 잃습니다.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을 책임진 소년 가장이었어요. 특히 남동생은 먹여 살리기가 어려우니까 친척집에 양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24세 때 결혼을 해요. 조선시대 24세 때 결혼이라는 건 매우 늦은 결혼이죠. 보통 15, 16세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들도 큰아들도 29세 때 낳고 작은 아들도 35살 때 낳아요. 36세 때 처음 금강산에 여행을 해서 신면용 풍악도촉이라는 걸 갖다가 지금 이제 그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금강산을 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41살 때 관상감의 겸교, 관상감이라는 게 별 보고 이런 것들을 측량하는 거니까 화가가 필요해요. 별자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니까. 처음으로 41세 때 벼슬을 한다는 거는 지금 나이로 따지면은 한 50세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하양형원, 대구 근처에 있는 하양형감으로도 가고 52세 때 대략 이제 인왕산 쪽으로 이사를 해요.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그림 그려서 돈을 좀 벌리니까. 그리고는 뭐 의금부 도사로서도 있었고 포항 근처에 있었던 58세는 청하형감도 하고 그 다음에 59세 때 우리가 그 유명한 금강전도를 이제 그리게 됩니다. 대략 그 시기쯤에서 우리가 이 금강전도는 사실 우리가 1734년이라 특정하기가 어려운 거는 거기다 이렇게 글을 쓴 사람이 있어요. 정선은 갖다 연도를 표기를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쓴 글을 대략 우리가 1734년 정도로 보니까 1734년 경의 그림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어머니 별세하고서 오고 65세 때 양천연령을 해요. 그 양천이면 지금 이제 우리 그 목동 그쪽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인왕제 속도를 76세 때 그래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동지중추부사 종이품 명예직을 받고 이제 하는데 84세까지 살았으니까 굉장히 오래 산 사람입니다. 조선시대. 그러니까 작품이 그래도 좀 남아있는 거예요. 현재 뭐 도봉구 쌍문동 쪽이라는데 겸재정선의 묘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14살 때 이제 이 사람이 이 고민이 되는 거죠. 소년 가장이었기 때문에 내가 과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과거에 합격할까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그림 재주가 있으니까 이거 그림을 그려서 내가 이 돈을 벌까 이런 고민에 있다가 후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양반 신분의 일종의 생계형 직업화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걸쳐서 관직을 했습니다. 낮은 하급 관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료 생활, 이제 업무 마치고 그림을 많이 그리고, 오후에 그림을 많이 그린 거죠. 아니면은 한 관직에서 다른 관직으로 갈 때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그림을 그리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바빴던 사람이에요. 업무도 봐야지,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이제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도 하고, 그림도 그려서 이게 팔고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에서는 가난 속에 노모와 두 아들, 두 딸을 책임진 가정이 되는 겁니다.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도 둘이었지만. 이거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정선이 41살 때까지, 그러니까 금강산 다녀오고 나서도 그때는 유명한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1716년 이때 보면은 이 이광적이라는 사람이 회방년을 기념해요. 회방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급제 60주년 기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기들은 다 죽었어요. 다 사망하고 자기는 이제 혼자. 그래서 그 자기 동년이라 그러죠. 과거 함께 급제한 사람들. 거기에 자손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림으로 남기는 겁니다. 정선을 불러서. 그때 보시면은 41세예요, 이때가. 이제 아까 관직 나가기 바로 직전에. 그때도 뭐라고 부르냐면은 북장동인 정선 원백 경사. 그러니까 북장동인으로서 그 정선이 이게 정성스럽게 그려서 바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회방년 이걸 그려줬다는 걸 우리가 정선이 이런 그림 그렸다고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매우,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산 그림만 이해를 하니까 이렇게 잘 그려요, 사실은. 기록화죠, 기록화. 근데 이 당시까지, 41세 때까지 그냥 장동, 북장동, 그러니까 아까 청운동 근처에서 그냥 동네 화가인 거예요. 동네 화가로서 노론들, 뭐 이렇게 양반들, 좀 판서들, 뭐 정승들 무슨 잔치 있으면은 가서 이 그림, 그런 거 기록으로 그림 그려주고 돈 좀 받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전혀 우리가 정선 그림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죠. 이런 그림 보면. 재밌어요. 막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 여성들, 여기 뭐, 여기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참 해방이라고 하는 거 정말 어렵죠. 가령 우리가 서울대학교 우리가 입시 동기생들이 그 이후에 60년까지 살겠습니까? 이 재밌는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법이라고 하는 건 구름 낀 산에 옆으로 횡으로 찍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쌀 밑자니까 쌀처럼 생긴 게 아닌가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도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미불과 미우인. 그러니까 중국에는 미시성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상한 이 사람들이 완성한 거예요. 이게 남종문이라는 핵심 양식이고 정선은 화보를 통해서 직접 이 미점 그림들을 본 게 아니에요. 화보에 있어요. 이 중국의 화보를 보면 미점으로 찍은 그거 갖다가 이제 목판화들 그거를 보고 어린 시절에 그걸 한 권 구해가지고 가난한 집 아들인데 그거를 보고 익힌 겁니다. 이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겸재정서 동아시아화가 가장 미법을 잘 쓰는 거는 이따가 좀 보시면 압니다. 이런 거 이렇게 옆으로 횡으로 찍은 점들 무조건 구름이 있어요. 구름 낀 산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다 구름이 있고 옆에다가 미점을 찍는 거예요. 고국공이라고 하는 이 원나라 때 이 사람은 위구르족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구름 낀 산에 이런 걸 찍고 이 사람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조선 전기에 이렇게 점을 찍는 겁니다. 다 구름이 끼어 있고요.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구름이 끼어 있는 산에 점을 찍어가지고 이 표현하는 게 미법산수화의 핵심이에요. 명나라 때 보시면은 이 사람 대략 이제 뭐 15세기 전반에 활동을 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다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있고 미점을 이렇게 대충 찍고 뭐 이쪽에 이제 나무들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게 미법산수화의 기본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이재라는 화가였고요. 네, 여기 보시면 구름이 있는 거죠. 구름이 있어요.
그리고 사환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것도 이쪽에 점들이 있고 구름이 끼어 있죠. 예. 그러다가 한 단계를 이제 넘어서 가면은 이런 동기천 같은 화가들 보면은 이게 이제 미법이 이 정도로 느슨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이제 구름을 표현한 거고 점들을 대충 찍는 겁니다. 이게 이쪽에는 이제 나무 같은 거 넣고요. 보면은 같은 시기에 살았던 예월루 같은 화가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다 구름이 있고 점들이 굵은 점들을 찍어 나가는 겁니다. 그럼 미법산수화가 정선 이전에 있었느냐? 당연히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한 15세기에 뭐 최숙창, 이장손, 서문보 이런 사람들이 이런 미법산수화를 그려요. 여기도 다 구름이 있고 거기다 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법은 기본적으로는 구름 낀 산. 그래서 어떤 데는 그냥 산수도라 그러지 않고 운산도라는 표현들이 많아요. 구름 낀 산을 그린 거니까. 이렇게 뭐 낱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구름이 끼어 있고 점들을 이렇게 쭉 찍어 나갑니다. 네. 근데 어떤 느낌이 드시죠? 그냥 이렇게 실제 하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미법산서로 그린 거는 약간 이게 상상의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산은 산이 있는데 느낌이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이렇게 실제 하는 경치를 그린 거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듭니다. 심지어는 1700, 그러니까 정선 이후에 이게 심사장 같은 사람들도 화보를 보고서 이렇게 구름 낀 이런 거에 점들을 찍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미법산수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선 1711년 36살의 나이에 금강산을 갑니다. 이 당시만 해도 완전히 동네 화가. 그냥 양반들 그림이나 그려주고 그냥 돈 조금 받고 이런 정도에 있다가 당시 같은 동네에 있었던 사람이 돈을 대가지고 이제 이 금강산을 가게 됩니다. 금강산에 코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양을 출발해서 철원을 거치고 김화, 금성, 해서 이 단발령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금강산에 그러니까 금강산이 3개로 되어 있거든요.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 그래서 단발령이 일종의 이게 경계예요. 단발령을 넘으면 이제 여기 내금강이 되는데요. 갔다가 나중에 외금강을 거치고 고성의 3일포를 거쳐서 옹천, 총석정, 시중대까지 가는 요 라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 내금강이 있으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쪽에 장안사, 명경대, 쭉 보덕굴 쭉 있다가 외금강 가면 옥류동 이렇게 됐다가 이쪽으로 이제 빠져가지고 사선정, 문암, 해산정 해서 이쪽으로 해서 옹천, 총석정, 시중대로 가는 요 라인이에요. 세 개의 산이 있는 거죠.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 그래서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1788년에 정조가 김홍도하고 김응환이라는 도화서 화원들한테 너네 가서 이쪽에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을 그림으로 그려오라 그래요. 궁금하니까. 예. 그래서 했는데 그 그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신 후대에 누군가가 김홍도가 그렸던 어떤 그림을 모본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델로 해가지고 기록한 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요. 굉장히 생생하게 아주 잘 묘사를 하는 게. 바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의 핵심은 물론 여기에 구름이 좀 있긴 한데 이쪽에 구름이 끼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 점으로 찍는 거예요. 이 놀라운, 저는 이거를 이해하기가 어떨 때는 되게 어려운 게 정선이 왜 이거를 미점을 찍어서 이렇게 하고자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1700 아까 윤두서나 동시대 사람들이 전부 절파화풍을 쫓아갈 때 이거를 찍어서 이 금강산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그냥 원래 미법이라는 거는 구름 낀 산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냥 고안된 기법이에요. 근데 실제 하는 경치를 갖다가 미점을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는 동아시아에서 정선이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이에요. 네. 놀랄만한 발견. 이쪽에 있는 지금 나무들도 전부 미점의 변형입니다. 옆을 길게. 여기도 보시면 이제 여기들이 다 스님들이에요. 말 끌고 이제 올라가고 여기 이제 가마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하이킹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비싼 여행이었고, 그랬습니다. 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미점을 갖다가 한번 연습 삼아서 먹갈아서 해보시면 이게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점이 안 되고, 옆으로 찍기 때문에 끝에가 붓끝에 날카로운 게 있어서 붓의 뾰족한 측면이 그냥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간단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런 게 백청교인데 여기에 찍혀 있는 이 나무를 표현하는 게 다 미점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모든 그림을 다 점으로 찍은 거예요. 그냥. 점으로 그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장안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 점이죠. 이쪽도 다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들을 빼고 나면은 일부 뭐 바위랑 이런 건물들, 워낙에 이제 아까 보셨듯이 정선이 생각보다 이런 기록화를 잘 그렸기 때문에 초창기에 동네 화가로 일할 때 이런 건물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정선 이전에 실경산수는 어땠을까를 보시면 정선 이전에도 실경산수가 있었죠. 가령 우리가 보면 독서당 제외도 우리 한강변에 이제 독서당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관료들이 일정한 기간에 이제 휴가, 그러니까 유급휴가죠. 유급휴가를 받아가지고 책도 읽고 했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이런 실제 하는 경치인데, 이런 어떤 화법은 뭐냐 하면 안견파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이곽파의 영향을 받은 안견에 의해서 조선 전기에 안견의 이 화법이 기본적으로 이곽파인데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은 그런 거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조세거리라는 사람이 그린 고군구옥도는 우리가 이제 김수중이라고 하는 이제 이 안동김씨 우리 이제 조선후기에 굉장히 했던 김조선 집안 거기에 이제 옛날 조상인데 이 양반이 이제 강원도 화천에 농수정사 그러니까 조그만 정자를 하나 짓고 거기서 이제 이게 은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9가지 이제 이 예쁜 좋은 풍경들을 그림을 그렸는데 잘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실제 하는 경치의 느낌이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 파란색이나 녹색을 쓰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청록산수화라고 합니다. 청록산수화는 어떤 거냐면 원래 궁정에서 우리가 1월 오복명이라고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해와 달이 있고 5가지 봉우리가 있는 그게 청록산수화인데 청록산수화는 약간 고급 그 그림이에요. 그런데 청록을 사용하면은 시간과 공간을 갖다가 넘어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비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청록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어떤 실경의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여기도 보시면 다 청록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하는 경치의 느낌이 훨씬 더 실제감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한시각에 그린 북새선언도라고 하는 건 함경도 길주에서 문무과 시험을 봐요. 그리고 이제 함흥에서 과거 합격자를 발표하는 이쪽은 그러니까 문무과 시험 보는 거 장면이고 이쪽은 이제 과거 합격자 해서 하는데 어떻죠? 이 뒤쪽에 있는 한들은 다 청록산수화예요.
그러니까 이 북새선언이라는 거는 북방의 변경에 임금님의 은혜가 끼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쪽에 있는 산이 칠보산이라고 해서 이제 그 동네 유명한 산인데 길주에서 이루어진 이제 과거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했지만 같은 그 칠보산은 김수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까 김수중 그 집안인데 칠보산을 유람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양반이 가면은 화원을 하나 대동을 해요. 그걸 갖다 기록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쫓아가서 이거를 그렸는데 이쪽도 사실은 청록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쪽 부분에. 여기도 그렇죠. 다 청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이제 이 청록산서라는 고급 그림이에요.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을 갖다 주기 위해서. 근데 현장감이 뭐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굉장히 그 청록을 칠함으로써 이게 이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비현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가 1711년에 우리가 신면형 풍악도청을 보면은 완전히 이걸 갖다 바꿔버립니다. 불과 이게 그 1664년이니까 대략 한 50년? 뭐 이 정도 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순서대로 정선이 갔는데, 신면형 풍악도청은 현재 13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림이. 훨씬 많았을 텐데, 그러니까 군데군데 이제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철원에서 김화, 금성, 단발령, 이제 이쭉 해서 이걸 갖다가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금강산 하면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내금강만 생각을 하는데 다 가요. 내금강도 가고 해금강까지 가서 꼭대기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그러니까 금강 내산 총도라면 내금강을 갖다가 그랬는데 요거는 지도의 그 형식을 빌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게 풍악도초 자체도 하나의 기록화 같은 거예요. 어떤 산수를 기록하는. 그래서 전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우리가 부분 그림, 그 지역에 대한 우리 지도하면은 보통 각각의 이제 그 특정한 지역들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여기도 완전히 다 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은 놀랄만하게 이런 점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걸로 금강산을 그리고자 했는지 참 약간은 의문입니다. 다 점이에요. 이게 점 찍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평생에 걸쳐서 이 사람은 1711년서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점만 찍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점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게 이렇게 해서 다 찍기가 그렇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바로 단발령에서 금강산을 바라본 건데요. 이쪽이 바로 이 점의 아주 뭐 대표적인, 여기에도 금강산에도 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얗게 이렇게 이제 칠을 해가지고 금강산이 이제 화강암이 산들이잖아요. 이게 막 하니까 암산들을 표현하려니까 이제 하얀 거를 칠하고 그 밑에다가 점들을 쭉 찍어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기록에서 양반들 들어가고 말 끌고 가는 사람들. 이 장안사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점이에요. 점으로 찍고 이쪽은 이제 아까 화강암산, 암산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얀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도 건물들 그리고 나무들은 전부 점을 써가지고 이제 그리게 됩니다. 네, 이쪽도 보시면 이게 이제 보시면은 뾰족하게도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찍으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떨 때는 동글동글하게 찍기도 하고 이제 나무를 표현하기 위해서 더 넓게 이게 먹을 갖다가 이렇게 붓을 갖다가 크게 써버리는 거죠. 보덕굴도 이런 부분들은 다 미점이에요. 네, 여기.
이쪽도 보시면 보도꿀 해가지고 미점을 찍고,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전에 존재했던 청록산수화 계열의 실경하고 완전히 다른 건데, 놀라운 거는 미점을 써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실제감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불정대, 보시면 이제 하얗게 이거를 하고 나머지들은 전부 미점을 써서 이쪽에 미점을 다 찍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떤 데는 아까는 우리가 그 단발령 같은 경우 미점이 많았는데, 이제 보도꿀 이 불정대 같은 경우는 실제 이 경치를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해야지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여기도 보시면 다 미점을 찍어서 갑니다. 이게 이제 백천교가 외금강에서 이제 해금강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그런 코스인데, 그러니까 중간에 지금 내금강하고 외금강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제가 볼 때는 지금 13폭밖에 안 남아 있는데 한 4, 50장 정도 됐을 거라고 좀 봐요. 예. 언젠가 뭐 이런 빠져버린 그림들이 발견될 수도 있다고 저는 좀 기대를 해보는데, 어쨌든 현재 남아있는 거는 이 그림은 13장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다 미점을 찍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반들은 다 말 타고 가마 타고, 여기 스님들이 있고, 여기는 이제 우리 그래서 그냥 걸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너무도 뛰어나요. 이런 것들이 이게 수목 표현들을 쭉 이렇게 나무들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 백천교의 이 동네의 분위기가 다 살아나 있다는 겁니다. 정선 이후에 어느 화가도 이렇게 미점을 찍어가지고 그 장소의 현장감, 실제감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준 화가가 없습니다. 김홍도만 해도 굉장히 도화서원이니까 이 필력이 좋은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그리고 말 타고 여기 점들을 쭉 찍어 나가는 거죠. 저기 이제 스님들하고 양반들하고 이제 여행하는 장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뒤쪽에는 이제 금강산, 여기다 금강산이라고 돼 있어요. 아예 써 있고, 그 다음에 해산정인데 이쪽에도 다 이렇게 미점을 찍어가지고 곳곳에, 그래서 그 해산정 근처의 풍경들을 갖다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윤두서 이런 사람들이 절파화풍 그리고 뭐 해봤자 실경선세 해봤자 청옥산수화 정도 하던 시절에 갑자기 1711년에 지금 정선의 그림 중에서 아까 이게 제일 빠른 그림, 남아있는 그림 중에 제일 연대가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미점을 찍기 위해서 엄청난 그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계속 실험을 해서 자기가 찍어보고 해서 했던 건데, 동아시아의 어느 화가도 이렇게 아까 보셨지만 중국의 밑법은 그냥 구름 낀 산을 갖다 표현하는 건데, 이 사람은 구름 낀 산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미점을 찍어가지고 금강산이든 어디든 그 현장의 느낌을 최대한대로 살리는데, 그러니까 산을 표현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구름 낀 산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구름 낀 산을 표현하는 게 원래 밑법이었는데,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여가지고 완전히 실경산수화에 적용했다는 거. 이게 정선이 갖고 있는 놀라운 화가로서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다 이게 미점을 찍고, 여기도. 그래가지고 사선정이라고 하는 그거가 있는데, 이거 가서 이렇게 지금 옛날에 이제 우리 중앙박물관 같은데 금강산 옛날 사진 찍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비교해 보면은 똑같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을 찍고. 저는 이 그림은 정말 놀라운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해를 그리기는 해요.
해를 그리는 거는 상징적인 해예요. 그냥 우리가 보면 그냥 우리가 1호 오봉병처럼 달과 해가 있어요. 근데 동양의 그림에는 해를 그린 그림이 거의 없어요. 실제하는 경치, 그러니까 상징성으로 해를 그리기는 해도, 그러니까 때때로는 그게 뭐 황제가 되든 왕이 되든 뭘 해가지고 그런 상징성을 가진 그런 그림으로는 존재를 하는데, 실제 하는, 이게 그러니까 문함에서 일출, 해가 뜨는 장면을 그린 거예요. 이거는 없어요. 어디에도. 이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그린다는 관념 자체가 조선시대 이 정선 이전에는 없었어요. 누가 해를 그립니까? 상징성 있는 그림들, 뭐, 가령에 뭐, 독수리 있고 해 있고 하는 거는 또, 나름 그 궁궐에서 했던 그 왕을 위한 그림,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만, 일출을 그렸다?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고 간단한 그림 같지만, 제가 아는 한, 아까 마하파 중에서 마린이라는 사람이 그린 석양, 해가 지는 거를 그렸지만 해를 그린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석양 시점에 그거를 갖다가 그렸지 해 자체를 그린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 해가 떠오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해안에 뭐 해맞이 이런 걸 갖다가 그렸다는 거는 너무 이 그림 자체는 정말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제가 더 뭐 중국이나 일본 그림 더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아는, 현재까지, 제가 한 뭐 3, 40년 공부하면서 봤던 것 중에서는 이 그림이 유일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서양의 한 학자는 이걸 보면서 정선이 뭔가 이렇게 서양 쪽 무슨 그런 것들을 뭐 본 게 아닌가? 왜냐면 이게 컨셉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어떤 그게 있어요. 나 혼자 돌출해가지고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로서 되게 놀라운, 제가 볼 때는 여기도 보시면 이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제 흰색 이런 것들을 칠하고, 여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재밌어요. 아까 보셨듯이 그런 앞서 나갔던 그런 기록화인데, 이거는 굉장히 이 인물들을 써가지고 이 해돋이 느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뭐 여기는 이제 밑점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옹천이나 여기 이제 막 파도가 일고 막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쪽에 아주 이게 옹천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이게 험준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렸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정선이 이제 실제 하는 경치를 그린 게 맞아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의 재해석이 있어요. 어떤 자기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실제 경치를 그대로는 가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김홍도하고 비교해보면 그게 나오는데요. 김홍도는 도화서 화원이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똑같이 그리려고 해요. 근데 정선은 약간은 변형을 해요. 자기의 어떤 그런 걸, 주관적인 걸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같은 옹천을 그려도 이 정성께 조금은 자기가 이제 보여주고 싶은, 자기가 이렇게 이 현장의 것을 갖다가 핵심을, 내가 생각하는 핵심은 이거다 해서 똑같이 그리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중간중간에 인물들이 있는데 재밌어요. 청속정도 보시면은 여기 뭐 미점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 현재 안에 어떤 실경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살아 있습니다. 나중에 이 청속정은 이제 사라지고 터만 남게 되는데요. 여기도 이쪽에 미점들이 들어가 있고, 시중대라고 꼭대기죠. 이제 거기 거의 마무리되는 언덕이나 이런 데 다 미점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피금정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돌아오는 길이에요. 이제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여기도 이제 미점, 여기도 다 미점을 넣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이 사람은 북송대 미불이 개발했는데 중국의 화가들은 미법으로 그림을 별로 안 그려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후대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추상화가 많이 돼가지고 진짜 미법 산수화는 그냥 자기가 그냥 재미삼아 그리는 그 정도인데 굉장히 미법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서 자기의 그 화풍으로 정착한 사람은 정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아시아에서 제일 미점을 잘 쓰는 화가라고 말씀드린 걸까? 그런 이유입니다. 이렇게 개성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정해진 컨벤션, 이른바 우리가 룰이 있으면 그거대로 그냥 그 구름기선 대충 그리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이게 놀랍죠, 진짜. 이 금강전도는 누구나 알지만 이 금강전도가 미점으로 그렸다는 거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보고만 있어도 놀라워요. 이 안에 무수한 점들을 어떻게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런 점들을 막 찍어가지고 이 금강산 내금강 전체의 모습을 갖다가 만들어냈을까. 더군다나 나이가 59세예요. 그러니까 정선은 기본적으로 41살 전까지는 동네화가 그냥 어릴 때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그냥 어머니랑 여동생 그냥 그 남동생은 딴 집에 이제 친척 집에 양자주고 그렇게 그 젊은 시절에 엄청나게 고달프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양반집 가가지고 그냥 잔치나 기록해주고 돈이나 조금 받고 살다가 40대, 이제 36세 때 아까 금강산 갔을 때조차도 아직까지 유명한 화가가 아니었어요. 40대가 넘으면서 점차로 이제 이 화가로서의 명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50대가 돼서 그러니까 정선이 최고로 말하자면은 막 활발하게 활동했던 거는 50대에서부터 70대까지예요. 그러니까 늦둥이 화가죠. 우리는 그냥 정선 금강전도 하면은 이거 정선이 그림 잘 그렸네. 나이가 59세예요. 59세면 우리 나이로 지금 현재 나이로 70이에요. 네. 이것도 보시면은 여기도 또 이렇게 목멱조돈이라고 해서 요거 해가 들어가 있고 점들이 들어가 있어요. 다 이게 남산인데 목멱산 남산인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점으로 다 이렇게 찍어서 점으로만 찍었는데 느낌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놀라운 힘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이렇게 한번 먹갈아서 점 찍어 보시면 야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금방 아셔요. 계속 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강전도야말로 뭐 놀라운 그림이고요. 정형사도 다 점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도 정형사도 작은 부채 그림이지만 다 점입니다. 제가 진짜 너무 놀라운 그림 바로 이 그림이죠. 지금은 원래가 삼성미술관 리움에 있다가 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최근에 이제 기증을 해가지고 가게 됐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이 76세예요. 우리 나이로 하면 86세, 한 10년 더 플러스하면 여기도 전부 점이에요. 밑에를 보시면. 네. 굵은 점을 찍어가지고 자고 이쪽은 뭐 이렇게 시커멓게 하게 했지만 중간중간에 점들을 쭉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인왕산의 모습을 보여주려니까 여기다 조금씩 점을 찍어요. 하고 여기는 시커멓게 이렇게 하고 밑에는 전부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점을 찍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인왕산의 모습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재 화가가 아니면은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화가예요. 저라면 제가 76세 때 제가 뭐 할지 모르겠어요. 네. 요즘 나이로 내가 76세 때 뭔가 이게 창의적인 이런 것들 이게 놀라운 그림인 거는 앞에 이런 그림들을 그리다가 일거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인문학 그래서 우리 나이듦에 대해서라는 저희가 학술대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거를 발표를 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겠냐 이거예요. 76세의 노인이
우리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어떤 순응하고 그러니까 되게 나이 든 사람들이면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피카소를 생각해 보세요. 피카소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술가라서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뭔가 하나를 갖다가 진짜 쿨한 걸 하나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 욕망이라는 거, 이거는 화가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앞에 자기가 그렸던 거, 우리가 인왕산 같은 거 안 그려요. 그 전에. 다 금강산 그리고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인왕산 하나 딱 그리고 그냥. 그리고 이제 이거 그리고 나서 한 8년 후쯤 죽게 되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거는 동양의 그림 중에서도 이게 사이즈 자체가 특이해요. 이렇게 옆으로 길고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없어요. 족자 그림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두루마리 그림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쪽이 길고 이쪽이 짧고 이런 것들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뭔가 이거에는 자기가 인생의 마지막에 화가로서 가난했던 시절도 다 하고 옛날 얘기고 뭔가 내가 이 하나를 남기고 가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들어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다 이렇게 점을 찍는데 이게 다 이렇게 점을 찍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보통 여기 이렇게 점을 넣을 것 같은데 요 점 하나하나에 다 인왕산의 느낌을 주기 위한 나름대로의 그거가 있는 거예요. 턱턱턱턱 찍어 나가는 거죠. 워낙에 점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점의 마스터예요, 정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본래 미법이라는 거는 구름 낀 산을 갖다가 그냥 표현하는 방법이었는데 중국의 어느 화가도 실제 하는 경치를 그리기 위해서 미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화가들 중에서도 미점 쓴 사람 없어요. 조선 전기에 미법이 들어오긴 했지만 다 우리가 실제 하는 경치에 미점을 찍는 게 아니라 그냥 구름 낀 산을 표현하는 그냥 단순한 기법이에요. 정선에 와서 그리고 절파 화풍이 그렇게 유행하고 다 사람들이 절파 화풍을 쫓아갈 때 1711년에 갑자기 정선이 나타나서 그것도 문인화 기법인 미점을 써가지고 금강산을 표현하고 마지막에 죽기 전까지 최고의 역작 중에 하나인 인왕제석도까지 미법을 썼다는 겁니다. 실제 하는 경치를 표현하는데 미법을 썼다. 이거는 동양 회화사에서 우리가 동아시아 회화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1711년에 회화혁명으로 했던 거는 이 사람 자체가 가졌던 원래 진짜 엄청난 그런 혁신적인 것도 있지만 이 우리나라 한국 회화사에서도 1711년은 기억할 만한 게 완전히 화풍을 바꿔요. 그러다 보니까 정선이 이제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그 다음 화가들이 다 정선 거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의 미법이 안 나와요. 이 미법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 점 찍는 게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전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미점을 가장 잘 쓴 동아시아 화가로 우리가 정선을 재조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운 좋은 강연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있는 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궁금한 것들 질문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회화사에서 정선하고 김홍도, 제가 김홍도에 관한 책도 냈지만은 이 두 화가 없으면 진짜 조선 후기가 설명이 잘 안 돼요. 놀라운 화가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김홍도는 약간 천재성이 있었던 화가였고, 그러니까 도화사 화원이니까. 근데 정선은 양반이었거든요. 양반이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정말 이게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그림을 안 그려요. 아니, 이른바 우리를 옛날 쉽게 말하는 우리가 이제 이게 화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조가 나중에 강세왕이라는 인물이 늦게 이제 벼슬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조가 뭐라면 너 그림 그리지 말아라 이래요. 아니, 이 양반이 어떻게 그림을 그려요? 응? 그러니까 이 어떤 뭐라 그럴까 이 모멸감, 수치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돈이 없고 어린 시절에 이렇게 돼가지고 14살에 이게 소년가정이 됐으니까 동네 양반들은 다 같은 양반이 아닌 거죠. 막 아버지 막 이조 판서 뭐 영의정 이런 사람들하고 몰락 양반 몇 대가 가면은 이거는 거의 뭐 우리 오수정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은 거의 뭐 부르는 용어도 공이 아니라 군으로 불러요. 이군 뭐 정군 뭐 그냥 거의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과거 공부 못하고 그 뭐랄까 자기가 그림을 그려야 했다는 거는 다른 양반집에 가서 양반이 이게 도와서 화원이면 괜찮아요. 중인이니까. 근데 양반이 가난하고 몰락 양반이라서 다른 양반의 그 잔치집에 가서 그림을 그려서 그걸 그려주고 돈을 받는다? 아, 이거는 뭐 조선시대 생각하면 너무너무 모멸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선을 이해하려면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양반이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내가 그래도 화가로서, 그러니까 제가 인왕제석도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76세가 됐을 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 가난해가지고 양반들한테 기록 하나 그려주고 돈 몇 푼 받고 했다고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어쨌든 이 길을 갔으니까, 화가로서의 길을 갔으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는 정말 멋진 그림 하나 남기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선이 다른 화가들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김홍도는 그냥 도와서 화원이니까. 화원들은 그냥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이에요. 프로페셔널이에요. 근데 이 사람 프로페셔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사람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림을 다작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그래도 내가 양반인데, 한 번은 그래도 제대로 하고 가자. 그런 것들이 이 안에는 제가 있어서 이 그림에 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미점을 통해서 이 실경 산수를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어떤 그 혁신적인 성격. 아까 보니까 이제 천지개벽이라는 표현도 이제 슬라이드에서 제가 봤는데요. 이제 굉장히 혁명적인 이제 이러한 이제 의미를 이제 부여를 하신 것 같거든요. 충분히 이제 선생님의 이제 설명의 맥락에서는 충분히 이제 납득이 될 수 있고, 참 공감이 가는 이제 그런 해석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 그 미술사 학계에서는 이 정선의 이 미점, 산수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지, 주류적인 해석이 어떤 것인지, 또 다른 해석이 있는지, 선생님이 이제 해석하신 것과는. 제가 한 두세 편 썼나? 논문 그 정선에 와서 그 전에는 이제 우리 간송미술관 같은 데서는 일종의 이 그 정선 그림이 또 간송미술관에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조선 중화주의, 뭔가 우리 이 자주의식, 뭐 이렇게 조선을 위해 우리 산천에 관한 어떤 뭐랄까 깨달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그냥 생계형 화가예요. 그런 거 뭐 생각할 겨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론에서 아까 김수중 그 안동김 씨, 이른바 장동김 씨라고 하는 그 청운동 일대에 살았던 이 경화세족들하고 더불어 살긴 했지만, 동네에서 아주 가난했던 그런 화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그 간송미술관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게 이 사람이 노론을 위해서 그려준 그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당파나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생계형 화가였으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내가 벼슬을 못하니까 돈이라도 많이 벌자. 그래서 그 하급 관직하면서 그림을 그렇게 많이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생계형 직업화가라 그래가지고 학계에서는 막 왜 정선을 왜 폄하하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근데 그게 사실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에 초점을 맞추냐 양반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양반이었지만 몰락 양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화가로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서양 미술사에서는 그런 연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맞는데 우리는 뭔지 이게 정선의 양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노론의 몰락 양반이지만 노론이니까 조선 중화주의, 뭐 송시, 열뭐 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거는 사실은 그림이나 이 화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이데올로기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말씀은 그 어떤 직업 화가로서의 어떤 그런 그 삶의 어떤 현실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런 혁신적인 어떤 화풍을 이제 구축하게 이제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제 연관지어서 한 가지만 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생겼는데요. 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다르게 보려면 이제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 저는 늘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를테면 그 미점을 통해서 진경산수를 이제 그 묘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양반들이 말을 타고 가는 모습이나 뭐 이렇게 경치를 감상하는 모습 이런 게 이제 풍속화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풍속화적인 요소와 이제 산수화적인 요소가 또 절묘하게 또 결합이 된 것 같고요. 또 더더군다나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해를 표현한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독보적인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게 굉장히 달리 생각을 했다, 정선이. 세상을 이제 다르게 보는, 그런 하나의 원천으로서의 다른 생각, 다른 사유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정선이 그 당시 어떤 그 생각이나 사상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였을 또는 접했을 가능성 또는 그와 교유했던 다른 문인들이라든가 지식인들 어떤 그런 어떤 생각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움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흥미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선이 자기 문집이 없습니다. 자기가 남긴 글이 없고 이 사람이 이제 제가 생계형 직업화가라고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양반이지만 이제 그림을 그려서 돈을 받고 했으니까 그림에 뭔가 글을 안 남겨요. 그러니까 보통 문인 화가들은 뭔가 자기가 생각들이 있으면 거기다 글을 남겨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도 안 남겨요. 그냥 겸제하고 도장 찍고 끝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정선에 관해서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 이제 말년에 이 사람이 어떤 양반으로서의 어떤 자의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생계형 직업화가였다가 말년으로의 자의식 같은 것들이 어떻게 발생해서 그림에 연결되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어서 저는 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 논문이 완성이 되면은 겸제 정선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남긴 게 별로 없어서 제자가 이곳저곳에서 기록이나 뭐 이런 걸 찾아보려고 되게 동분서주하고 있어서 아마 그 논문이 나오면 우리가 정선을 이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못할 것 같고요. 저는 뭐 딴 거 이것저것에 또 관심이 많으니까 정선만 할 수가 없어서. 인간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정선이 이룩한 성취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뒷시대에 그 일세를 풍미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정선이 뒷시대에 끼친 그 영향이 어떤 단순한 기능에 그치는 것인지 기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시대 정신이랄까 이런 새로운 사상 사조랄까 이런 게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뒷시대에 어떤 식으로 그냥 일세를 풍미하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는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기법이나 사조의 밑바탕이 되었는지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의문을 쫓아가다 보니까 보통 그 보편적인 예술사에서 나타나는 어떤 사조의 흐름하고 결국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갔는지 정선이라고 하는 천재성이 아니면은 좀 다른 면모, 특이한 면모가 있었는지 하는 그런 의문들이 줄을 이어서 나타납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이셔서 제가 그거를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정선이 금강산에 가가지고 금강산 그림을 그림으로써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에 가서 금강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강산은 우리 조선에서는 제일 유명한 명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김홍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김홍도가 원래 정조에게 바쳤던 두루마리 그림하고 화첩이 사라져서 우리가 모르는데
김홍도 때 오면 좀 더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정선과 함께 이제 김홍도의 영향이, 그때는 이제 서양화법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좀 더 이제 금강산 그림에 이제 뭐 명암법도 넣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렇지만은 이 정선의 미법으로 금강산을 그리거나 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 미법을 쓰기는 하지만 이처럼 적극적으로 미법으로 금강산 전체를 그리거나 그 해당 경관들을 그린 경우가 없어서 이 정선의 말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후대 금강산, 그러니까 실경산수화, 우리가 얘기하는 진경산수화가 발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분명한데, 후대 화가들이 정선과 같은 그런 완전히 혁신적인 그런 거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한 명이 있다면 김홍도인데, 김홍도는 이제 왕명을 바꿔가지고 완전히 그냥 있는 그대로를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바라본 이 핵심 포인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관악산을 본다 하더라도 관악산을 문에서 포인트를 보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관악산 이렇게 그리고 다른 사람은 관악산 이렇게 다르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그 이후에 정선과 같은 어떤 이런 진짜 회화혁명이라고 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홍도도 정선이 없었으면은 불가능했던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정선의 역할이라는 거는 뭐 한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뭐 한 200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19세기까지 19세기에도 금강산도 이런 병풍이라는 게 많이 그려지거든요. 근데 이게 정선이 처음 이걸 갖다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풍조가 그렇게 한 200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였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책 100권 읽는 것보다 1시간 40분 동안에 수업 듣는 게 훨씬 더 많은 저에게는 정보를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너무너무나 흥미로운 요약과 정리와 해설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하나 궁금한 거는 지금 오늘 정선을 해석하시면서 미법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게 회화사에서 본다라면 미법이 갑자기 18세기 초에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다른 어떤 재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불 미우인이 북송 말년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회화적인 기법이 등장했다는 거는 주목할 만한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 점은 잘 이해가 되는데, 근데 솔직히 금강산도도 그렇지만 인왕제색도도 보면 그게 미법으로만은 해석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절파적인 요소나 뭐 마하파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뒤에 인왕산을 술 마시러 시내에 가다 보면 너무 비슷한 점에 굉장히 놀라게 되는데, 정말 진경산수화라고 하는 게, 실경산수화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느끼게 해주는데, 그 뒤에 바위를 표현한 것들은 결코 이게 미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양식의 통합 조합이라고 하는 측면을 같이 봐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쪽에 있는 건 사실 마하파나 이런 거는 아니고, 인왕산에 이제 어떤 이 바위산의 질감을 주기 위해서 이게 먹어 시커멓게 해서 이제 칠했고,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인왕재색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온 뒤에 인왕산의 변화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쪽에 구름들이 쫙 껴서 좀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빨리 흘러가고, 그러니까 이 윗부분만 보시면은 사실은 아까 이정환 선생님 말씀대로 뭐 마하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미법으로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바위산이니까 이제 내버려 두는데, 이 밑에 쪽에서 이런 빠르게 이거를 갖다가 미점의 변형들을 써서 하는 거는 이 비 온 후에 이 구름이 막 몰려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날씨가 개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주기 위해서
위쪽보다 훨씬 빨리 그립니다. 이 밑에 부분들이. 그래서 뭐 이정선 선생님 말씀이 맞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그냥 밑법으로만 그린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은 자기가 어쨌든 미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산수화를 그리려고 했던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가 되면 이제 1751년쯤 되면 이제 정건도 또 뭐 다른 것들을 실험해보고 싶어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제 오늘 이제 강의의 핵심은 1711년에 신면역 풍학도첩에서 정선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미점을 사용해서 실경산수화를 제작을 했고 그것이 이 사람의 인생에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미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우리 회화사에 있어서 그 전에 물론 미법산수화가 들어오긴 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뭘 한 적도 없고 중국에서조차도 미법을 갖다가 이렇게 아주 실제하는 경치를 그리는데 활용하는 화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제가 좀 부각시켜서 말씀드린 거고, 이정선 선생님 말씀대로 위쪽에는 우리가 이제 뭐 미법이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오늘 저희들이 장 선생님 덕분에 짧은 시간에 겸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얼마나 우리 전통에 대해서 많이 무식한지에 대해서도 깨닫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흥미롭고 또 내용이 알찬 강연해 주신 장 선생님께 박수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행사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